중동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 방산의 중동 진출을 맹비난했습니다. 한국이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군. 그런데 펜타곤 지하 분석실에서 돌린 극비 시뮬레이션 결과가 유출됐습니다. 한국 방공 체계를 빼는 순간 아부다비 상공의 미사일 150발을 막을 수단이 사라지고 시민 270만 명의 생존율이 0%로 급락했습니다. 한국을 발밑에 두려던 트럼프가 오히려 미국의 치명적 무능을 전 세계에 까발린 꼴이 됐습니다. 영국 MI6의 극비 평가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그 안에는 트럼프조차 입 밖에 꺼내지 못한 한국에 대한 충격적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내부자의 증언과 기밀 문서가 밝히는 숨겨진 전말을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그레이엄 콜드웨이라고 합니다. 전 미 국무부 중동안보정책 수석부 차관보이자 현재는 워싱턴 국제량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 인생의 32년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철저하게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무시한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방위산업이 중동 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32년 동안 온갖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국무부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994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방위산업은 중동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전용 시장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 하이마스, 에이브럼스 전차까지 중동의 왕실과 군부가 사용하는 무기는 전부 미국산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임무였고 저는 그 임무를 누구보다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 방산업체의 연간 매출은 380달러에 달했으며 이 수치를 한 푼도 빠짐없이 사수하는 것이 곧 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나라의 어떤 무기든 가차없이 밟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레이더에 처음 잡힌 것은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나 만들던 나라가 감히 방공체계를 중동에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스웠습니다. 워싱턴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방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미국이 안보 우산을 씌워주고 있는 종속적 파트너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북쪽의 위협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겠다니 저는 그 발상 자체를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장거리 방공 체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부다비의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 방산 전시회를 방문하고 기술 시연을 요청하고 심지어 비공식 채널로 가격 협상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국 방산업체에게 연간 수십억 달러를 안겨주는 최우량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장에 한국이 끼어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무부 내에서 제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총동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 방공체계에 대한 기술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정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실전 검증 부재, 극한 환경 미검증, 사막 기후에서의 내구성 미달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핵심 불합격 사유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국무부의 공식 직인을 찍어 마치 객관적인 기술검 결과인 것처럼 정교하게 포장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완성되자 저는 곧바로 아부다비로 날아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그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검증한 결과 한국산 방공체계는 실전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32년간 해온 일이었고 저는 그 일에 완벽하게 숙달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건네는 제 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술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이 한국의 기술력 자체에 깊은 인상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류 한 장으로는 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안보 동맹 자체를 협상 도구로 삼았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와의 안보 협력 수준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은밀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맹국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원한 대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과 진행하던 47달러 규모의 방공체계 계약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승전보를 올렸고 국무부 내에서 제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310억 달러의 중동 방산 시장은 다시 한번 미국의 독점 영역으로 안전하게 잠금 장치가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바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완벽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한국 따위가 감히 미국의 영역에 도전하다니 분수를 모르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국 측의 반응이 제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한국 기술진들은 항의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성명서 하나 내지 않았고 언론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꾸려서 아부다비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국은 미국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굴복의 증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훗날 제가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한국에 대한 압박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중동 무기 시장에서 미국 제품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저는 그 명령의 최전선 실행자로 발탁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거침없이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나라가 미국의 방산 시장을 잠식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라고 쏘아붙인 것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방패 삼아 한국에 대한 견제의 강도를 외교적 경고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단호했습니다. 중동의 어떤 나라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즉각 무역 보복과 안보 협력 축소를 경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2년 경력 중 이렇게 강력한 뒷배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칼자루를 쥐어준 셈이었으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침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까지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든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포착되면 저는 같은 방식으로 즉각 개입하며 싹을 잘라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202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제가 32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단 93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그 당시에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아부다비를 떠나던 그날의 침묵이 굴복이 아니라 결의였다는 사실을 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의 대가는 제 32년 경력 전부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철옹성처럼 쌓아올린 제 명성과 권위가 단 하룻밤 만에 잿더미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겉으로는 미국의 압박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이면에서는 전혀 다른 판을 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부다비의 핵심 국방 인사들은 미국이 날조한 불합격 보고서의 진위를 독자적으로 검증했고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감시망을 철저히 우회하며 한국과 비밀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국무부도 그리고 저도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그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뒤흔든 93분간의 악몽이 제 인생의 모든 확신과 자만과 오만을 산산조각 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부다비의 호텔 스위트룸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32년간 완벽하게 통제해왔다고 믿었던 제 세계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저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쥐어준 칼자루마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순간이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2026년 3월의 그 새벽, 정확히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중앙방공사령부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10개, 30개, 70개, 그리고 마침내 150개의 미사일이 아부다비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93분 뒤이면 그 미사일들이 도심 한복판에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중동 역사상 이 정도 규모의 동시 미사일 공격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긴급 호출을 받고 뛰쳐나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 소속 연락장교가 보낸 암호화 메시지는 단 2줄이었습니다. 아부다비 상공에 150발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이 접근 중이며 전면 방공 태세를 발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중앙방공사령부로 달리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체계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이니 당연히 막아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2년간 미국 무기의 우월성을 설파해온 저였으니 그 확신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령부에 도착한 저는 상황실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군 장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운용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하는 내용을 듣는 순간 저의 확신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동시 추적 능력은 최대 72개였습니다. 150발의 미사일 중 절반도 동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32년간 세계 최고라고 떠들어왔던 그 시스템이 정작 실전에서는 절반의 위협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72개를 추적하면 나머지 78발은 아무런 저항 없이 아부다비에 떨어진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 78발이 어디에 떨어질지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시내 중심부의 고층 빌딩들, 병원, 학교, 주거단지가 모두 사정권 안에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일반 시민 230만 명이 그 78발의 미사일 앞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30만이라는 숫자는 통계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생명이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지시의 내용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한정된 요격 능력을 미군 기지와 미국 대사관, 그리고 미국인 거주 구역 방어에 최우선으로 배정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인과 미군 시설만 지키고 나머지 아랍에미리트 시민들은 포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230만 명의 민간인 목숨을 사실상 버리겠다는 냉혹한 결정이었습니다. 동맹국의 국민을 지켜주겠다고 수십 년간 약속해온 미국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듣고도 즉각적으로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미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논리는 워싱턴에서 수십 년간 교육받아온 제 사고방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실 한쪽에서 아랍에미리트 군 장교들이 그 지시를 통역으로 전해 듣는 순간 그들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경악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차갑게 얼어붙는 실망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을 믿고 의지해온 동맹국이 결정적 순간에 버림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눈빛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이 상황실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가 미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최소한 항의라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군 장교들에게 단 한마디의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콜드웰 부차관보,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의 차에 탔습니다. 차는 사령부를 벗어나 사막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20분쯤 달렸을까, 저는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런 표지판도 없었고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사막 위에 거대한 경납고 하나가 서 있었는데 외부에서는 그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도록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32년간 중동의 구석구석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던 제가 전혀 모르는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국방차관이 경납고의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빛과 함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대한 경납고 내부에 완전히 전개된 방공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의 외형이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직접 불합격 딱지를 붙여서 쫓아냈던 바로 그 한국산 방공체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제 손으로 매장시킨 무기가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음에도 경납고 안에는 한국 기술진들이 이미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수백 번 훈련하고 기다려왔다는 듯이 모든 장비가 가동 상태였고 모든 인원이 배치를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랍에미리트가 미국 몰래 한국과 비밀 직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국무부의 감시망도 모두 뚫린 것이었습니다. 국방차관이 저를 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합격 보고서를 들이밀며 이 무기를 쫓아낸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한국과 비밀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냉정한 사실의 무게만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보고서가 거짓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32년간 중동을 완벽하게 통제해왔다는 저의 자신감이 한 문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국의 위신도 저의 경력도 그 순간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그때 경납고 안에서 한국기술총괄 책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년 전 제가 불합격 보고서를 들이대며 아부다비에서 쫓아냈을 때 아무런 항의 없이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드웰 부차관보님, 그때 그 불합격 보고서 덕분에 저희는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피땀을 짓밟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 담담한 목소리 앞에서 32년간 권력을 휘둘러온 저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감사라니. 저는 그런 반응을 한 번도 예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강자의 보복이 아니라 장인의 품격이었습니다. 시간은 멈춰주지 않았습니다. 150발의 미사일이 아부다비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잔인하게 숫자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72발밖에 대응할 수 없고 나머지 78발은 그대로 시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이 비밀 경납고의 한국 체계가 가동되지 않으면 오늘 새벽 아부다비는 지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270만 명의 목숨이 지금 이 경납고 안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이미 최종 점검을 마치고 발사 대기 상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수천 시간의 훈련이 만들어낸 고요한 집중력만이 경납고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저질러 온 일들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짓밟고 쫓아냈던 바로 그 손으로 저는 지금 이 사람들이 270만 명을 살려주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저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은 멈추지 않았고 미사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총괄 책임자가 관제 콘솔 앞에 섰습니다. 그가 조용히 시스템 가동 명령을 내리자 경납고 전체가 낮은 진동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 아부다비 상공의 레이더 화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150개의 붉은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그 궤적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패트리어트 관제실에서 보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보량에 압도당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을은 으깨까지만 추적하던 것과 달리 이 체계는 150개의 표적을 단 한 개의 누락도 없이 동시에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불합격 보고서에 적었던 항목들을 떠올렸습니다. 실전 검증 부재, 극한 환경 미검증, 사막 기후에서의 내구성 미달이라는 세 가지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시스템은 그 세 가지를 정면으로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차관보님께서 지적해 주신 실점증 항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말투에 담긴 정중함에 또 한 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을 짓밟은 사람의 직함을 정확히 부르며 존칭을 쓰는 그 태도가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쓴 불합격 보고서의 첫 번째 항목, 실전 검증 부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보고서를 받은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비밀 시험장에서 127회에 달하는 실사격 훈련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고 요격하는 실전과 동일한 조건의 훈련이었습니다. 그 127회의 훈련에서 요격 성공률은 99.2%였으며 실패한 단 한 발마저 원인을 규명하여
소프트웨어를 전면 개량한 세량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적은 불합격 사유를 이 사람들은 진짜 시험으로 극복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 극한 환경 미검증에 대해서도 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아부다비의 한여름 섭씨 54도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72시간 연속 바동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환경에서도 레이더의 탐지 정확도가 0.3%밖에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측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은 패트리어트의 동일 조건 성능 저하율 4.7%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였습니다. 제가 날조한 보고서의 두 번째 거짓말도 이렇게 실측 데이터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은 숫자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내구성 미달은 더욱 처참하게 뒤집혔습니다. 한국팀은 사막 환경에 특화된 방진 필터와 냉각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여 장비 전체에 적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부품의 내열 등급을 군용 최상위 규격으로 교체했고 핵심 회로 기판에는 나노 코팅 기술까지 적용했습니다. 제가 허위로 적었던 내구성 미달이라는 항목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된 셈이었습니다. 비난이 거름이 되어 기적을 피워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악의를 양분 삼아 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자동 재장전 시스템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후 수동으로 재장해야 했기에 연속 교전 능력에 치명적인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반면 한국 체계는 발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다음 요격탄이 장전되는 독자 기술을 완성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기술 하나만으로도 연속 요격 능력에서 패트리어트를 몇 배나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총괄 책임자는 이 기능이 부차관보님의 보고서를 받은 직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18개월 만에 완성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50발의 미사일이 아부다비 외곽 상공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움직임이 한 단계 더 빨라졌지만 그 빠름 속에는 놀라울 정도의 정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각 관제 포지션에 최종 확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16개의 발사대가 일제히 녹색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전투 준비를 완료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경납고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변수가 터졌습니다. 150발의 미사일 중 일부가 갑자기 궤적을 바꾸며 급강하 회피 기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요격 미사일을 따돌리기 위한 고도의 전술 기동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관제실에서는 즉각 경보가 울렸고 급강하 기동에 대응할 수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추적 알고리즘으로는 급격한 궤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따라잡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실에 다시 한번 공포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관제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총괄 책임자는 급강하 기동 표적에 대한 추적 모드 전환을 지시했고 시스템은 0.8초 만에 추적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이 급강하 회피 기동 시나리오를 이미 예측하고 대비해 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27회의 실사격 훈련 중에 이 시나리오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제 보고서의 모든 약점을 역으로 이용해 완벽한 대비를 해두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제 보고서는 불합격 통보가 아니라 업그레이드 체크리스트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요격탄이 발사되었습니다. 경납고 전체가 발사 충격파로 진동했고 연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요격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한국 요격탄의 궤적이 적 미사일의 궤적과 교차하는 순간 붉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연달아 소멸했습니다. 관제실의 모든 시선이 모니터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요격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자동 재장전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발사 간격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아졌습니다. 패트리어트라면 수동 재장전으로 인해 수십 초의 공백이 생겼을 구간에서 한국 체계는 단 3초 만에 다음 요격탄을 올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급강하 회피 기동에 들어간 미사일들도 한국 체계에 전환된 추적 알고리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궤적을 아무리 바꿔도 한국 요격탄이 정확하게 뒤쫓아가서 공중에서 격파해버렸습니다. 적의 가장 교활한 전술마저 통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100개가 남았고 70개가 남았고
3줄기가 남았습니다. 관제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10발의 미사일이 아부다비 도심 상공에 진입하려는 순간 한국 체계가 연속으로 요격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연이어 터졌고 마지막 붉은 점이 모니터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모니터 상단에 자녀 위협이라는 글자 옆에 숫자 0이 떴습니다. 150발 전탄 요격이었습니다. 단 한 발의 누락도,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100% 요격이었습니다. 경납고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소리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고요한 절제가 오히려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270만 명의 목숨을 살려놓고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두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환호보다도 웅장했습니다. 저는 관제 콘솔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2년간 이 사람들을 짓밟아왔던 제가 이 사람들에 의해 목숨을 건져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제가 불합격이라고 적었던 그 시스템이 제 눈앞에서 세계 방공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기술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난을 비난으로 되갚지 않고 묵묵히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낸 인간 의지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이 기적 같은 요격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새벽에 벌어진 일이 중동의 군사지형 전체를 뒤바꿔 놓을 거대한 연쇄 반응의 첫 번째 도미노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적의 미사일 기지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추가 공격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어만으로는 이 위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국 기술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50발의 미사일을 전부 요격해낸 직후 상황실에는 잠깐의 안도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30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 총괄 책임자가 레이더 화면을 가리키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2차 공격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경납고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방어에 성공했다고 해서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사 기지를 제거하지 않는 한 적은 얼마든지 추가 미사일을 쏟아부을 수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요격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공포가 밀려들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적 미사일 기지의 좌표는 이미 특정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 기지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적의 발사 기지는 아부다비에서 약 28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즉각 하이막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 반격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하이마스는 미국이 자랑하는 정밀 타격 체계였고 저 역시 이 시스템이면 충분히 적 기지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가 실전에서 빛을 발할 기회가 왔다고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마스 운용팀에서 올라온 보고가 저를 또 한 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이마스의 최대 사거리는 80km였습니다. 적 기지까지의 거리 280km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치였습니다. 하이마스가 반격하려면 적 기지 방향으로 200km를 더 전진 배치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최소 수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동 중에 적의 추가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사실상 하이마스로는 즉각적인 반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군 장교들의 얼굴에 다시 한번 절망이 드리워졌습니다.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반격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적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2차, 3차 공격이 이어지면 아무리 한국 방공체계가 뛰어나더라도 요격탄의 재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미사일을 영원히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의 발사 능력 자체를 제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하이마스로는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이 결정적인 순간에 손이 짧아서 닿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한국 기술 총괄 책임자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경납고의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커다란 차폐막 뒤에 또 다른 무기 체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비의 정체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산 천모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방공 체계뿐만 아니라
타격 체계까지 한국에서 비밀리에 도입해둔 것이었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천무의 재원을 설명했습니다. 천무의 최대 사거리는 300km였습니다. 하이마스의 80km와 비교하면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280km 떨어진 적 미사일 기지는 천무의 사거리 안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진 배치 없이 현재 위치에서 즉각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비교하면서 제가 32년간 세계 최고라고 선전해왔던 미국 무기의 한계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80대 300이라는 숫자의 격차가 이렇게 잔인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이마스로는 200km를 더 이동해야 하고 이동에만 수시간이 걸리며 이동 중 적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천무는 지금 이 자리에서 버튼 하나로 적 기지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전장에서 사거리의 차이는 곧 생사의 차이였습니다. 80km와 300km 사이에는 수천 명의 목숨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는 그 목숨을 지킬 수 없었지만 한국의 천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총괄 책임자가 발사 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무 시스템의 발사대가 적 기지 좌표를 향해 정확하게 조준을 완료했습니다. 관제 화면에 타격 예상 지점이 붉은 원으로 표시되었고 적 미사일 기지의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방어 요격대와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절제된 모습이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무가 불을 뿜었고 로켓탄들이 연이어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경납고 밖의 사막 하늘이 일순간 밝아졌습니다. 천무에서 발사된 로켓탄들은 300km의 거리를 정확하게 비행하며 적 미사일 기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관제 화면에서 로켓탄의 궤적이 실시간으로 추적되었고 수분 후 적 기지 좌표에서 대규모 폭발이 감지되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적의 미사일 발사대 6기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천무는 적 미사일 기지의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완벽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추가 공격 능력이 원천적으로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하이마스였다면 아직도 전진 배치를 위해 사막을 달리고 있었을 시간에 한국의 천무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 결과를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제가 32년간 지켜왔던 미국 방산의 우위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적 기지의 위성 사진에는 연기만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어와 반격 두 가지 모두에서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를 압도한 것입니다. 방공에서는 패트리어트의 동시 추적 한계를 넘어 150발을 전량 요격했고 반격에서는 하이마스의 사거리 한계를 뛰어넘어 적 기지를 완벽히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항목에서 앞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인 방어와 공격 양쪽 모두에서 한국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증명이었습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이 새벽의 전투가 세계 방산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순간이었습니다. 270만 명의 시민이 살아남았고 적의 2차 공격 능력도 소멸되었습니다. 아부다비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경악한 것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미 국무부 수뇌부로부터 온 긴급 통화였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270만 명을 살린 이 기적 같은 결과에 대한 축하의 말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축하와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국무부 수뇌부의 지시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무기의 활약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70만 명의 목숨을 구한 한국의 공적을 은폐하고 이 사건이 미국 방산업체의 시장 점유율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270만 명의 목숨이 오가는 순간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에게 그것을 숨기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이 덧붙여졌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380억 달러 규모의 중동 방산 시장이 한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판단이었습니다. 목숨보다 매출이 먼저였습니다. 270만 명의 생존보다 380러의 시장 점유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32년간 몸담아온 시스템의 본질을 처음으로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제가 차마 외면하고 싶을 만큼 추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경납고 구석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활약을 은폐하고 이 사건이 미국 방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차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2년간 저는 이런 종류의 지시를 수없이 받아왔고 매번 아무런 갈등 없이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방금 전 270만 명의 목숨이 구해지는 순간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한 직후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기에 워싱턴의 지시가 이전과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납고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전투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묵묵하게 장비 점검과 데이터 기록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공적을 자랑하거나 흥분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이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인 것처럼 담담하게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70만 명의 목숨을 구하고도 물 한 잔 마시며 쉬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총괄 책임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이 당신들의 공적을 묻어버리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에 온 것은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고 이 사막까지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이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어서 한 말이 저를 더욱 깊은 수치심에 빠뜨렸습니다. 저희 팀원들 중에는 아부다비에서 쫓겨난 그날 밤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연구실로 출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 장의 거짓 보고서로 짓밟은 것은 계약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존심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짓밟힌 자존심을 원망이 아니라 더 완벽한 기술로 승화시켰습니다. 저는 32년의 관료 생활 동안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이 사막에서 보낸 시간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훈련하고 밤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주말도 없이 127회의 실사격을 수행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국의 사막에서 오직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텨온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술로 사람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그 신념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그 사이 아부다비에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막 위로 퍼져나가면서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부다비의 시민 270만 명은 자신들이 잠든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른 채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가방을 메고, 직장인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시장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아침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국 기술진들이 이 새벽에 이루어낸 기적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은 그 기적을 세상에서 지우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차관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더 이상 미국에 대한 신뢰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배신감과 냉정한 결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이 우리 시민을 포기하라고 명령한 것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72발밖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국인만 지키라고 한 그 명령은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의 신뢰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국방차관은 이어서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위기가 끝나는 즉시 한국과 최우선 에너지 패키지 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미국과 일본에 할당되어 있던 에너지 우선 공급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계약이 아니라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의 근본적인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도망친 미국 대신 목숨을 걸고 270만 명을 지켜낸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선택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중동의 판도가 뒤집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전말이 중동 각국의 정보 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공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사우디는 즉각 한국과의 방산 협력 채널을 가동했고 기존에 미국에서 도입하기로 했던 차기 방공체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웨이트와 오만도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이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중동의 왕실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진실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물처럼 틈새를 뚫고 흘러나가는 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380억 달러 규모의 중동 방산 시장이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은폐하려 해도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 데이터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50발 전탄 요격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과 300km 사거리로 적 기지를 초토화시킨 천무의 위력은 중동 전역의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은폐 시도는 오히려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역효과를 낳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워싱턴의 명령을 따르면 저는 32년간 유지해온 지위와 연금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70만 명을 살린 한국의 공적을 묻어버리는데 공범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새벽에 경납고에서 목격한 한국 기술진들의 묵묵한 헌신과 총괄 책임자의 감사합니다라는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32년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 신념이 근본부터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양심이 32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호텔방에 홀로 앉아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지난 수년간 작성한 한국 방산 관련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허위 기술 보고서, 안보 동맹 철회 협박 문건, 각국 대사관에 보낸 경고 서한까지 제가 한국을 짓밟기 위해 만들어낸 문서들의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문서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의 노력과 꿈을 짓밟은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바라보면서 제 32년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32년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일에 제 인생을 바쳐왔던 것입니다. 미국 방산업체의 매출을 지키기 위해 더 좋은 무기를 짓밟았고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동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린 것도 결국 저였습니다. 만약 한국 방공체계가 정상적으로 도입되어 있었다면 오늘 새벽 같은 아슬아슬한 위기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의 32년이 만들어낸 것은 성과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죄였습니다. 저는 그 밤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워싱턴의 공범으로 남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습니다. 32년간 제가 저지른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고 한국이 이 새벽에 이루어낸 것의 진정한 의미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경력의 끝을 의미했고 워싱턴에서의 모든 인맥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경납고에서 두 무릎이 꺾이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32년간 앉아왔던 그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아부다비의 호텔에서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제가 32년간 저지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한 허위 기술 평가, 안보 동맹을 빌미로 한 협박,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앞세운 조직적 방해 공작, 그리고 270만 명을 구한 한국의 공적을 은폐하라는 워싱턴의 지시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간 저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의 편에 서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파쇄기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 캐비닛 안에는 지난 수년간 한국 방산을 방해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들이 두꺼운 파일 여러 개 분량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허위 기술 보고서, 각국 대사관에 보낸 경고 서한, 안보 동맹 재검토 협박 문건, 한국 무기의 성능을 왜곡한 브리핑 자료까지 그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파쇄기에 넣으면서 저는 32년간의 거짓이 종이 조각으로 부서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시원하면서도 처절했습니다. 파쇄기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이 문서들 때문에 기회를 잃었을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파쇄기가 멈춘 뒤 저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사무국에 연락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중동 방산 정책에 관한 긴급 양심 선언 보고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32년간 조직적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중동 진출을 방해해온 전모와 그 결과 중동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사실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제 결심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보고서는 그날 오후 상원 외교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 국무부가 미국 방산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한국 무기에 대한 허위 기술 평가를 조직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그 방해 공작이 없었더라면 중동 각국의 방공 역량이 크게 강화되어 아부다비 미사일 위기와 같은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셋째,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 시민의 안전보다 자국 방산업체의 매출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미 국무부의 중동 정책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보고서가 접수된 직후 국무부에서 즉각 연락이 왔습니다. 그레이엄,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상급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사직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했습니다. 32년간 몸담아온 미 국무부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거짓의 무게를 내려놓으니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중동의 지형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약속대로 한국과 최우선 에너지 패키지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규모는 중동 역사상 단일 국가와 맺은 에너지 협정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에 할당되어 있던 원유 및 천연가스 우선 공급권이 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신재생 에너지 공동개발 프로젝트까지 포함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중동 에너지 시장의 우선권이 대한민국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중동 질서의 근본적 전환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움직임은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실은 차기 국가 방공체계 사업에서 미국의 패트리어트를 전면 퇴출하고 한국산 방공체계로 교체하는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12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사우디 국방장관은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시민을 버린 나라의 무기가 아니라 실전에서 270만 명을 지켜낸 나라의 무기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 발언은 미국 방산업계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켰습니다.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까지 중동의 거의 모든 국가가 줄줄이 한국과 방산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기를 퇴출하고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흐름은 더 이상 개별 국가의 결정이 아니라 중동 전체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380러의 시장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짓밟으려 했던 미국의 전략이 오히려 미국 스스로의 시장을 잃게 만든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한국을 막으려 할수록 한국의 가치가 더 빛나는 역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워싱턴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국무부를 떠난 후 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2년간의 경력도 워싱턴의 인맥도 정부 연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부다비의 그 새벽,
경납고에서 목격한 광경이 제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뒤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270만 명을 살리고도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던 한국 기술진들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은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제 가슴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동에서 이루어낸 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품격이 무엇인지를 온 세계에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강대국의 횡포에 분노하지 않고 더 좋은 기술로 답한 그 자세, 270만 명의 목숨을 살리고도 공적을 내세우지 않은 그 겸손, 불합격 보고서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삼은 그 단단한 정신력, 이 모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국력이었습니다. 미국은 돈과 권력으로 시장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협박과 거짓으로 경쟁자를 짓밟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을 움직인 것은 협박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거짓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중동의 안보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미사일 150발을 막아내고 적의 기지를 초토화시키고 270만 명의 생명을 구해낸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신 앞에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32년간 한국을 짓밟아온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32년간 한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방해하고 감시해온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세계 최정상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묵묵히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시험하고 개량해온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땀과 눈물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는 그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제 이름은 그레이엄 콜드웰입니다. 전 미 국무부 중동안보정책 수석부 차관보였고 32년간 한국의 방위산업을 짓밟는 데 인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32년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를 온 세상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진정한 글로벌 안보의 수호자입니다. 이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는 마지막 증언입니다. 대한민국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저력이 감동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놀라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